전에 이제 그렇게 현장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일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그런 청소년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지금 현장에서 노동인권 활동하고 계신 저희 이학선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 조합원님 그리고 대구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운영위원님 모시고 오늘 한번 이야기 청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이거 슬라이드. 잠깐만. 슬라이드죠. 됐나? 아, 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청년 노동자 이학선이고요. 저는 2018년에 경북기계공고를 졸업해서 한 3년 정도를 이제 공장에서 이제 현장 실습생과 산업기능을 거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겪었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동인권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긴 이유는 제가 지금 명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직함이나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거 들으실 때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이 정도로 생각하는구나라고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성화고 하면 이거 질문인데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어떤 의미가 떠오르고 생각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부를 못한다. 또 기술 위주로 배운다. 이렇게 보통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물어보니까 비슷하게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이런 단어들이 현장 실습에 간다, 취업한다, 불량하다, 싸움을 한다, 상업고, 공업고, 직업, 자동차, 공장, 고졸. 대충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미지랑 좀 닮아 있는 것 같나요? 이런 단어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은행에 가기도 하고요. 특성화고를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못한다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먼저 운을 떼고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노력을 안 하고 게으르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능력이 없다,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 비행 청소년, 불량 학생들이 많다라는 말들에 대해서 글쎄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시작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죠.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종류의 노력의 종류가 다른 것이고, 능력도 그 사람이 키우고자 하는 능력의 방향이 다른 것이고, 불량하다기보다는 이제 좀 더 다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한번 얘기하곤 하는데, 사실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특성화고가 여러 생각만큼 나쁘진 않아요는 아니에요. 그런 주제로 할 거면 저는 안 쓰려고 했었는데 그렇진 않고, 오늘 다루려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특성화고가 어떤 학교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특성화고는 보시다시피 사전적 의미로는 특정 교과목과 기술교육에 특화된 학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흔히 특성화고로 분류되곤 하는 마이스터고와는 엄밀하게 따지면 다릅니다. 마이스터고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래서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고 해서 실제로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골프 전문 특성화고, 로봇 전문 특성화고 같은 데는 특성화고긴 하지만 반드시 직업 개요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특성화고가 직업 개요는 아니다라는 게 사전에서 정의하는, 교육부 어떤 지침에서 정의하는 특성화고의 정의고요. 근데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특성화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렇게 졸업식 목표가 취업인 고등학교, 그리고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가고 또 직업 계급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특성화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게 떠오르세요라고 했을 때 공업고, 상업고, 조리, 미용, 기술학교, 직업반, 이런 학교를 특성화고라고 부르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성화고에 대한 광고를 보면 되게 멋있게 잘 나와요. 자, 보시면 마이스터고 취업률 대박이다. 고졸 청년들의 선취업 후진 활동을 지원하겠다. 다양하게 청년의 일천공제, 장학금, 다양한 지원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특성화고를 진학하면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을 것처럼 100% 취업이 된다. 또 조기 취업할 수 있다. 선취업 후진학할 수 있다. 또 이제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내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한다라는 되게 자부심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들 홍보를 합니다. 보이시죠? 100% 취업을 증명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라면 제 꿈을 이룰 것 같았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수 학생이라 하면서 이제 성적 좋은 애들 해외에 연수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공장이든 산업체 견학점 해서 또 간 김에 또 관광 명소도 한번 둘러보고,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보내주고 간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특성화고에 오면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게 많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해외도 가볼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걱정할 게 없다. 심지어 이제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산업기능변 제도라고 해서 이제 산업 흔히 방위사업체라고 말하면 알던데 군대에 가는 대신에 공장 같은 데서 이제 일을 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하는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의 경력을 자기의 그 전공을 살려서 이제 나중에 이력으로 삼을 수도 있으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되곤 합니다. 실제로 광고를 보면요. 소리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시간을 맞춰서 좀 해주세요. 네. 1, 2, 3, 4 순서로 해요. 홀 ESG 죄송합니다. 1번 1분이시죠. 굿. 적당히 하죠. 선생님, 현장 맞춤형 교육은 알겠는데요. 그냥 현장 실습 말고는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과연 실습이 다일까? 중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선택지를 놓고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특성화고 지원도 그중 하나의 선택지이니까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싶다면 특성화고를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특성화고 화이팅입니다. 네, 여기까지. 네. 보시면은 아까 뭐 교육감님도 나오시고 하면서 특성화고 좋다 오셔라 하하하 뭐 이거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특성화고 말씀 홍보 영상이거든요. 근데 현실을 보면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채널이에요. 시리얼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던 겁니다. 이번 44초부터 볼게요. 네, 그 정도. 진짜 있어. 수학고등학교를 가면은 취업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요. 취업률 80%막 하는데 인생의 정답은 그것만이 없으니까.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 싫어.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못은 있는 게 내가 전기전자과를 나왔는데 의미 없는 공량, 전기전자를 안 하고 진짜 단순작업만 하는데 난 분명 예를 들어서 기계를 배웠는데 공사장에 딱 보고 이것도 취업이에요. 저는 알아요. 제가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학교 홍보 역할을 했었거든요. 학생이랑 중학교 홍보를 나갈 때 학교에서 주의를 줘요. 할 때 절대 학교에 단점은 말하지 말아라. 장점. 절대 장점만 말하라. 거짓말이 쌓여서 그렇게 결과가 맞아. 거의 과자 질수거든요. 학과랑 있어요? 저는 원래 취업이 목적이어서 특성화고를 오게 된 건데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바로 취업을 하면은 회사에서도 약간 월급 받는 거나 좀 승진하는데 고졸이라고 해서 약간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로 회사에 들어가서 좀 차별받을 바에는 그냥 차라리 진학을 해서 다음에 회사를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산업일체형 도제학교라고 그게 특성화고 회사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직장 이제 취업을 보장해주고 취업하고 주말에는 이제 전문대에 가서 거기서 이제 대학교 이제 등록금 안 내고 그런 소식이 안 갈 일은 없잖아요. 아니 돈 주지, 뭐 직장 있지, 합의 걱정 없지. 그럼 왜 안 하지? 점점 인원이 미달이 나는 거예요. 알고 이제 애들 사이에서 소문이 들고 그 회사 실태에 대해서도 말하고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자격증 따고 뭐 이제 회사 가서 실무 교육을 받잖아요. 인사도 없이 그냥 자 이거 한번 해체시켜봐 이러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처음인데 안 돼?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오늘 그거도 퇴근할 때까지 보는 친구 갔다 한번 제 상사가 위에 분이랑 싸우셔서 안 나온 날들 며칠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에 기계를 제가 세팅하고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점심 시간을 쉬고 며칠 동안 계속 쉬는 시간 지금 계속 일했어요. 고3 들어가면 거의 쉬는 시간, 이런 휴식 시간 같은 거를 제대로 지켜진 적이 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압박 거의 받는 강제 압박
너무 열받아서 대학을 썼습니다. 전혀 상쾌한 상관이 없는 아동복지 교육적으로 지금 전공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임금을 안 주고 회하는 거 맞긴 한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문화랑 그런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지 먼저 되지 않을까 해결이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중소기업을 일단 저희가 이제 네, 이거 그 영상이 또 긴데 나중에 집 가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특성화고에 가면 이렇게 막 뭔가 엄청 뭔가 많은 걸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진 않다. 이렇게 뭐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현실들이 있다. 이 제목도 이제 특성화 학생들이 정보에 따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제목을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전 사실 고3 때 취업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뭐 다른 데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딴 거 좀 해보려고. 근데 그때 저랑 이제 뭐 마음 맞는 선생님이 심지어 되게 좋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확선하는데 졸업할 때까지만 그 현장 시스템 나가서 좀 있어도 달라. 뭐 취업률 그 수치가 나와야 되니까 퇴사를 하더라도 졸업 후 좀 미뤄달라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어떤 지표들에 되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또 하나의 영상을 보기 위해서 한번 앞서서 설명드리기 위한 건데, 아까 시리얼 영상에 본 것처럼 이 친구는 가상 인물이긴 한데 메라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김시은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댐프걸즈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거제 여상을 다닙니다. 이제 아빠가 2년 전에 그 조선소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산재로 사망을 했고요. 엄마는 그것이 산재 사망이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라 뭐 등등등의 얘기를 하다가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청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상이 나올 텐데 짱남한테는 자기가 내신 달라고 특성화 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꿈이 영화 감독인데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공연장 맞나? 이제 댄스 스포츠 동아리 있는 친구들이 처음 공연 나갔는데 저런 자리 보는 거죠. 얘들아, 얼른 옷 다시 갈아입고 짐 챙겨. 아 쌤! 그럼 공연은요? 우리 공연 안 한다. 파트 다 하자. 아 근데 와시연이는 안 보여. 사모님, 구원하는 학교 학생들을 이어 불렀는데 아들이 공연하기는 뭐 어떤 너 여상이라. 예? 그래서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볼 의무를 더 이상 늘리지 말아줬어. 이나서 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데? 공연하러 왔다. 뭐 공연? 네 엄마한테 그런 말 안 했잖아. 엄마한테 그런 걸 왜 말해야 되는데? 야, 네 대학 간다면서. 대학 간다면서. 그깟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니? 여자 지금 이게 뭐 말이 짓거린데? 대학 가려고. 대학 가려고 그랬다. 저 아저씨가 뭐 장학금 준다 하대. 엄마 니는 내 대학 안 보내준다며. 그래서 내 입으로 가려고 했다 됐나? 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데? 저런 나를 건들지? 왜 아무것도 모르고 니 나한테 왜? 엉덩이 안 들어.
정말 지원한다니까. 엄마 얼굴이 싹 밝아지는 게 참 안쓰럽다. 부모가 지원을 못 해주니까 딸내미가 이런 데서 공연을 할 뻔한 거 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입에서 직원이요. 야 김시은, 야 너 공연은? 야. 어떻게 놀자고 너희를 행선할 때까지 이래 전화할게. 사모님 죄송해요. 우리가 일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저희 부자 주인공이 이렇게 달려나가면서 영상이 끝이 납니다. 정말 영상을 중간에 안 끄는 거는 그 시은이의 표정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는데 아까 저 남자애가 짱남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인데 그 엄마를 해고시킨 그 회사 그러니까 관리자가 걔 아빠예요. 그리고 해고된 노동자가 얘 엄마인 거죠. 그래서 참 드라마 보면서 두 개 참 뭐랄까 사랑이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서 참 그 시은이는 그런 참 원망도 하고 되게 표정에서 많은 걸 좀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보시면 가사가 아니고 여기 대사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회사 그 임원이 뭐 어떤 여상이라며 엄마 니는 내 대학 안 보내준다며 그래서 내 입으로 갈라 했다. 저는 요 두 마디를 이 영상에서 좀 꼽고 싶은데 저 여상이라는 애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은 어차피 무시받으면서 일하지 않느냐 아니면 뭐 이 정도 대우 받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여상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어린 여자가 어떤 일터에 가게 됐을 때 뭐 이런 일을 그러니까 수를 따른다거나 하는 것들을 당연히 감내해야지라고 하는 되게 구시대적인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어고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 그 작업복을 입고 있는 그 여성 노동자가 나오는데 젊은 여성 노동자가 나오는데 그게 여주인공 시은이의 선배입니다. 되게 무서운 선배였는데 거기 가서 이제 현장 실습인가 취업인가로 가서 술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 니는 내 대학 안 보내준다며 그래서 내 입으로 갈라 했다. 이것도 사실은 그 영화 감독이 하고 싶은데 엄마가 영화 감독해서 뭐 어떻게 먹고 살래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학 가지 말라고 막 되게 신랑이 있고 나서 이렇게 좀 모질게 일부러 말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내 입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하는 말에서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아이고 끊어졌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화면 나가시겠어요? 네. 넓혀주세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경제적 독립과 경제적 고립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특성화고를 진학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로 시선이 나뉘어요. 하나는 어린 나이 일찍이부터 돈 버는 게 참 기특하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공부 안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부정적인 시선 하나,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린다라고 하는 게 그래도 독립이라는, 그러니까 자유롭고 구속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 나가서 취업을 일찍 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독립했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 독립이라는 단어가 정말 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게 독립보다는 제가 고립에 더 가까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은 내 생계를 책임져주지 않을 것 같은, 물론 부모님이 아직까지 돈을 버시고 계시긴 하시지만 되게 제 아버지도 지금 환갑이 넘기셨거든요. 되게 나이 많으신 분이고 하니까.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독립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제 우리가 독립이라는 단어를 상상할 때 그려진 이미지보다는 사실 스스로 헤쳐나가야 될 역경에 더 가깝다. 그래서 독립보다는 고립에 가깝다는 말을 썼고, 제 친구 중에 영국 그 유학 가서 이제 무슨 전공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 한국의 대구에 입국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회사에 번역하는 알바
하면서 저한테 이제 역시 경제적 독립이 진정한 독립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전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토대와 지원이 있어야 그게 온전하게 독립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유학을 가서 영어를 배웠던 것도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돌아와서 일하는 것도 아버지의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독립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고립이 아니라 독립이 되려면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그게 비로소 독립이지, 지금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말하는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고립에 가깝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넘어서 또 현실의 인물들입니다. 아까 영상에 이어서 이제 시사인 기사에 나온 분들인데요. 보시면은 전단지 아르바이트 6개월, 이거는 학창 시절 청소년기부터 아르바이트 하셨고, 이분도 아이스크림 가게 아르바이트 하셨고, 그리고 현장식생으로 나갔다가 그만두고 다시 아르바이트 하고, 이번에 간호조무사를 일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르바이트 했다가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했다가 인테리어 업체 현장식생 갔다가 이번에 또 전혀 다른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에서 일하고 있고, 또 이분도 이제 인턴을 일하다가 계약직을 일하다가 또 노조에서 일하기도 하고, 이런 약간 뭐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그 18 어른이라는 생각이 났거든요. 18 어른이 그 보호종료 아동들, 그러니까 그 보호시설에 살다가 청소년이가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제 보호시설에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 생각이 났는데, 그분들이 뭐 그분들을 지원해줄 백이 어디 있으며 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뭐 충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뭐 돈 뭐 보증금 하라고 몇 개 지어주는 게 다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과 좀 겹쳐 보인다는 생각을 했고, 이게 좀 뭐랄까, 솔직히 이게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래서 불안정한 노동으로 삶을 꾸려간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불안정 노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래를 계획하기 어렵고 직업의 전망이 좀 좋지 않거나, 또 미안한 말이지만 썩 밝아 보이지 않고 혹은 대체 가능하고, 무엇보다 비정규직인 경우, 그러니까 쉽게 잘릴 수 있는, 그리고 숙련을 쌓기 어려운 직업을 해서 종사를 하더라,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현실의 사례고요. 요거는 아까 저 기사에 나온 그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뭐랄까요, 우리가 우환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환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들의 삶에 더 가까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 공식적으로 3번째 직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비공식적이고 이건 뭐 취업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알바를 전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월급도 주휴일인데 160일이에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않는. 근데 이제 목돈이 떨어진다, 새 취업을 미루기 어려웠다, 열악한 처우란 걸 알지만,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 그러니까 대학 가서 간호사 그 자격증을 따서 뭐 이렇게 일하기 더 좋지 않겠냐고 말하겠지만, 이분들에게는 그 1년의 여유가 없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기사입니다. 가난한 청년을 왜 눈에 보이지 않는가 라는 건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현실과 또 가상 속의 인물들의 어떤 삶과 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비정규직을 얻어 일하는 것에 저항감과 반발심을 느끼지 않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단 1년의 여유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이거 기사를 보고 정말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 기사를 처음 읽고 나서 뭐랄까, 이때까지 말하지 못했던 걸 누군가 말해준다는 느낌을 크게 받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공무원 시험이나 뭐 그런 거는 먼 나라에 있겠죠. 3년을 내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우리가 공정한 경쟁, 공무원 시험 또 이제 공채를 이야기할 때 공정하게 시험을 쳐서 채용을 했느냐가 되게 화두가 되곤 하는데, 그 공정한 경쟁조차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거는 보시면 제가 그 2018년부터 공장에 일했을 때 접니다. 되게 앳되죠. 그래서 이때 그 뒤에 보이시는 요 커다란 철 프레임을 그 신나라고 그러니까 페인트 희석제로 기름을 닦는 일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요 구멍 뚫는 일도 했고요. 사실은 되게 숙련을 쌓는다기보다는 되게 몸이 상하는데 좀 허드렛 일 같은 걸 좀 많이 했었습니다. 공장 다닐 때. 그래서 제가 이때 뭐
대기업 제 딸에는 나는 대기업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중소기업 가서 기술 열심히 배워서 자격증도 있고 하니까 기술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또 좀 잘 살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가자마자 그때 대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니는 그 공부 열심히 해서 펜 때 그리는 일 하지 왜 말라고 이러는데 나이가 어린데 라고 정확히 한 포시도 안 들리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뭐랄까 그 자기의 노동을 뭔가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한 번도 이제 자신의 노동의 어떤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할 정도로 되게 고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다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제가 또 마주한 장면들은 예를 들면 송 이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군대 보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현역 실습생이 끝나고 나서 산업기능력으로 편입을 했는데 지금은 약간 제도가 달라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산업기능력으로 군대 대체 복무를 하다가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면 남은 기간을 군대에서 채워야 되는데 그냥 남은 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아니고 공장을 4개월 다녔으면 한 달만 쳐줘요. 나머지 3개월을 고스란히 군대 가서 채워야 되는 거죠. 그 젊은 나이에 되게 할 수 있는 거 많고 여러 가지 어떤 기회를 누려볼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송 이사님이 제가 뭔가 말 좀 안 듣고 뺀질거리고 하면 군대 보내버린다라는 말 할 수 있었던 거고 또 마찬가지로 그분이 저한테 막 호박을 깨버린다 라고 했는데 호박은 제 머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 말들 하죠. 그 대리님, 옆부서 대리님이 저한테 돈을 입금을 해달래요. 그게 뭔가 봤더니 불법 사설 토토에 들어가는 돈을 대신 입금해달라는 거였어요. 그 19살, 20살짜리 애한테 그거를 대신 시켜달라는 좀 못난 어른들이죠. 그리고 마스크도 이제 적절하게 지급받지 못했다는 거 있고 이때 제가 손을 다쳐서 병원에 가니까 간호 선생님이 한 40, 50대쯤 되셨는데 제가 이제 생년월일 이렇게 9904로 쓰고 있으니까 99면 완전 얼라네 이러는 거예요. 전 그 얘기 듣고 정말 울컥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이 지금 내 나이에 물론 뭐 어떤 경우에서도 열악한 일에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껴서 되게 그날 울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단 얘기지만 저도 사실은 뭐랄까 좀 우환이라는 게 좀 더 가까웠어요. 우환이라는 단어가 제 삶에 좀 더 가까웠어요. 예를 들면 아빠는 이제 최종학년이 국민학교세요. 국민학교를 졸업하셔서 이제 늘 가난의 비참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저한테.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또 알코올 중독이셨고 또 아빠를 때리기도 했고 그런 삶의 맥락들이 길게 얘기할 만한 우환들이 많이 덮치고 덮쳐서 나는 돈을 벌어야겠구나. 내 생계를 스스로 꾸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요거는 옆부서 형이 했던 말인데 회사가 일 잘하는 차장이랑 말단 사원 중에 누구 편을 들 것 같냐. 요거는 이제 윤 차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 차장이 옆부서 형한테 진짜 심했어요. 저는 그냥 욕을 했는 게 다라면 그 사람은 실제로 망치를 집어던지기도 하고 피했으니까 망정이지 술자리에서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인신공격에 그건 기본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나 노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고민을 해봤던 사람이다 나름. 그래서 형한테 얘기했죠. 노동법에 보면 요런 게 있는데 형 이거 요런 거 직장에 괴롭힌 거 어떻게 해가지고 회사에 좀 해결해달라고 요청도 하실 수 있고 나중에 노동청 어떻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대발에 나온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회사가 일 잘하는 차장이랑 말단 사원 중에 누구 편을 들 것 같냐. 그러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이 특히 특성화고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저숙련 노동자들 그리고 연차가 낮은 노동자들일수록 이런 현실에 처할 확률이 높고 마찬가지로 윤 차장이 이제 사무실 여직원을 성희롱했던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사실은 제가 좀 마음이 들떠서 먼저 이제 앞서서 그렇게 행동했던 거긴 한데 제가 이제 저를 채용했던 담당자 선배한테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니까 그냥 유야무야 됐었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현실들이 이제 좀 제가 경험한 세상이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자리를 아예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악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이거 코로나19가 한참 유행할 때 고졸 실업자가 12만 7천 명이 늘었는데 대졸 이상 실업자는 3만 6천 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졸자가 훨씬 많잖아요. 대학을 비진학하는 사람이 20%가 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졸 노동자들이 3.5배나 더 심각하다는 것은 이 숫자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요건 이제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86.9%, 그리고 무시와 차별, 수당 미지급, 잡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승진 제한, 성희롱 성추행 등을 겪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경기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특성화고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고요. 근데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온 건 이제 뭐 강의가 가져온 거고요. 통계가 없어도 우리는 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 좋게 좀 덜 열악한 직장에 가더라도 이것도 아까 비정규직, 그러니까 이렇게 비정규직 중에 중졸이하는 22.9%, 고졸은 46.2%. 그래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 간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통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통계가 없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운 좋게 좀 덜 열악한 직장에 가더라도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제가 갔던 공장은 아예 저학력자들만 오는 공장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때 처음 저한테 왜 팬티 굴리지라고 했던 그 대리님은 북졸이셨고요. 제가 아마 거기 성적이 제일 높을걸요. 그 현장에서 고졸 이상이 이제 아마 없었을 거예요. 사무직분들 빼놓고. 그런 열악한, 그러니까 대졸자라면 가지 않을 열악한 인터에 가거나 혹은 대졸자랑 섞여서 일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졸 시행이 처음 들어오면 고졸한테 인사를 안 시켜준다. 고졸은 10년 넘게 다녀서 구급사원이다. 4년 먼저 일했는데 대학 다녔다고 더 인정받는다. 요거는 특성화고 권리연합회라는 단체에서 이제 실태조사를 2020년 2월에 진행한 그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보시면 대졸 이상 노동자 평균 임금을 100% 흰 칸 전체를 대졸 노동자 임금으로 봤을 때 고졸 노동자들은 요만큼밖에 받지 못한다. 직업별로도 요만큼밖에 받지 못한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금형제작과를 나왔는데 금형제작과처럼 이제 기계과 쪽에 나왔다면은 실습으로 배우고 자격증까지 있을 장치 기계 조작의 분야에서조차도 임금이 낮습니다. 명백하게 고졸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전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는 업무임에도 임금이 적다. 그러니까 차별이 너무 당연하게 상수처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이제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셨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역근무는 2인 1조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열차에 치여서 숨졌고요. 콜센터에서 이게 해지방어팀이라는 업무가 가장 그 업무 난이도가 높습니다. 인터넷 가입자들이 해지를 하려고 왔는데 어떻게든 해지 못 지키게 하려고 말 돌리고 그렇게 업무를 지시를 해요. 그러면 고객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폭언도 듣고 이제 몇 건 이상 전화를 받아라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아빠 나 콜스를 놓치었어라고 카톡을 남기고 스스로 그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민옥은 공존,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열악하게 일하다 죽는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고졸자들이 열악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일터에 내몰리고 그리고 심지어 잘린 걱정을 하면서 일하고 임금도 적게 받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특성화고 그렇게 안 좋은 거 알면 안 가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광고를 이제 과장하게 하는 것도 있을 것이며 특성화고에 왜 가냐고 물어봤더니 56% 이상이 요거는 2018년에 전국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56% 이상이 직접적인 이유로 돈을 줬습니다. 빨리 취업하려고, 이제 취업하려고 기술 배우려고, 전공교육, 저렴한 학비 때문에 등등등. 근데 심지어 이때 정동교육이나 선처 후학습을 이야기한 경우조차도 그러니까 빨리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해야겠다. 혹은 선처 후학습.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가면은 대학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라고 답한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는 56%보다 훨씬 많은 그 현장 실습생들이 돈 때문에 특성화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네. 아까 그 보여주신 사례가 죽어서 안타깝네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학생들은 왜 특성화고를 갈 수밖에 없었으며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짚어봤다시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것도 이제 교육급여를 수급받는, 그러니까 집이 가난한, 그뭐 1분위, 2분위 얘기하잖아요. 집이 가난한 학생이 특성화고에 몰려있다는 통계입니다. 일반고의 학생이 훨씬 더 많잖아요. 특성화고가 학교 수 자체가 훨씬 적은데, 근데도 전체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 34.8%가 특성화고에 몰려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가 76.9% 학생 수 전체 비율이인데 16.6%의 학생이 34.8%다 가져가요. 반면에 이제 자사고, 흔히 이제 영문고라고 불리는, 그리고 학벌이 좋은 대학교에 많이 보내는 학교에 저소득층 학생을 봤더니 0명, 4명, 11명, 7명, 0명, 4명 0.5% 밖에 안 된다 라는 게 이제 통계로 드러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어차피 특목고라는 건 어차피 시험 쳐서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뭐 니들이 가난한 건 알겠어. 근데 공부를 못한 건 맞지 않냐. 어떤 사람은 뭐 교육격차가 어쩌고 양해를 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 있는 분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니들이 노력하는 거 맞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그 심리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공정과 능력주의 신앙이라고 저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고된 노력과, 그러니까 나는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을 했으니 나는 이 학교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 그리고 공부 안 한 자기 책임이지. 그리고 공부 안 한 놈이 그 대가를 치르는 거다라고 이제 공정과 능력주의라는 신앙 틀 아래서는 해석을 합니다. 이건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그 꼭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성화고 선생님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요거는 은유 작가의 알지 못한 아이의 죽음에서 이제 특성화고에 공부하시는 장윤호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노라서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이 노라서가 무엇인가? 저는 노라서라는 단어를, 놀았다라는 단어를 소외돼서라고 해석합니다. 어디서 소외되느냐? 사회의 지원, 어른들의 관심, 양질의 교육으로부터 소외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특성화고에 진학한 경우가 적어도 제 주변에 많더라. 그리고 이제 제가 공고 간다고 했을 때 아빠가 되게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요. 근데 나중에 입학해서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제 공고에 들어온 걸 부모님들이 반대를 했대요. 왜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성화고 공고를 나왔을 때 차별받으면서 살 게 눈앞에 보이니까 그렇게 막 기를 쓰고 반대했던 건데, 우리 아빠한테는, 우리 아빠도 그 저학력자들이 차별받는 거 알죠. 본인이 당시부터가 이제 국민학교밖에 졸업 못 하셨는데, 근데도 제가 공고를 간다니까 쌍수를 벌면서 활용했던 이유는 어쨌든 가면 못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꿈의 넓이와 깊이가 제한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특성화고 선택을 하더라라는 이야기였고요. 여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가난한 집안에서 민호를 태어나게 만든 것 같아서 모두 내 잘못이다. 이거는 이민호 군이라고요. 제주 생수 공장의 현장 시스템 같습니다. 원래 전공은 원예과였는데요. 전공과도 완전 다른 그냥 생수 업체 같고, 사수도 없이 혼자서 이제 프레스 기계를 만지다가 그 기계에 끼어서 숨진 학생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파보면 그 2만 원인가 3만 원 센서가 있었으면, 사람 인체를 관찰하는 센서가 있었으면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인터뷰를 하니까 이민호 군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가난한 집안에서 민호를 태어나게 만든 것 같아서 모두 내 잘못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이 더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조민씨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이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시끄러웠죠. 그 자식이 뭐 수시로 그게 목표 창장이 위조됐네 아니네 하면서 어떤 아빠 찬스네 뭐 이렇게 불공정하게 대학을 갔네라고 해서 이게 계속 시끄러워지니까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난 고졸돼도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민호 군의 아버지가 얘기하는 고졸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이라는 단어와 조민 씨가 얘기하는 특성화고 고졸 뭐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고졸이라는 단어가
사례를 쓰입니다. 고요. 요거는 몇 가지 죽음들의 사례를 불거진 것만 가지고 온 겁니다. 불거지지 않은 죽음들은 훨씬 더 많아요. 불거진 것만 가져온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전주 LG 리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이제 해지 방어팀에서 일하다가 콜스를 놓쳤다라는 카톡을 남기고 죽은 홍수연 양, 그리고 구역 김군입니다. 구역 김군은 스크린 도어에서 2인 1조로 작업해야 되는데 그게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렇게 일을 다 하고도 손에 진 돈이 뭐 160, 190 뭐 원절이었다고 해요.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컵라면을 남겼습니다. 이게 되게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컵라면 먹을 시간도 없이 일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고 그리고 저는 그리고 여기 여수 현장 시집생 여수에서 이제 원래는 관광 내저 뭐 이런 쪽에 전공이라 가지고 접객을 배우러 갔는데 갔더니 이상하게 무슨 배 밑에서 따개비를 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안전 장비를 똑바로 차는 걸 배운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물에 빠져 숨지게 된 사례인데 공통적으로 다 현장 시집생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이거 이따 현장 실습에 대해서 얘기할 거긴 할 테지만 이건 현장 실습생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수하고 졸업생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기 컵라면이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익숙합니다. 김용균 씨라고 있습니다. 태양화력 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일하셨던 분인데 그분도 2인 1조 작업이 안 지켜져서 혼자서 이제 기계 끼 석탄을 빼다가 기계에 끼어서 숨진 분인데 그분도 가방에서 컵라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양상이 되게 닮아있다. 그러니까 어떤 계급이 죽느냐, 나아가서 어떤 계급이 죽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했을 뿐이다. 왜 19살 창경이 죽어야 되냐라고 다들 이제 추모의 벽에다 이제 씁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구역 인물이 죽었을 때 처음으로 이제 노동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노동에 관련한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작년 12월달에 여수 홍정군이 죽습니다. 그 사이에 전 나름대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죽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SPC 저기 뭐라죠 이거를 PPC 있습니다만 SPC에서도 또 비슷한 형태의 죽음이 또 있었죠. 그 생각이 나니까 마음 좀 아프네요. 네, 넘어가서 현장 실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현장 실습. 현장 실습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되게 좋은 내용으로 이제 가르쳐 줍니다. 사회에서. 그러니까 현장 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적용한다. 교육과정 일환이다라고 교육부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 선택 능력의 향상과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능력 습득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하면서 적응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르고 현장 적응력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실제로 현장 실습을 가봤을 때 그 실태가 어땠느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요거는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이제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라는 데서 이제 현장 실습 실태를 조사한 영상입니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가루 피어도 하얀 나비 꽃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것도 불어도 물씨는 잘도 돈에 돌아가다 흰구름 숨구름 탐스러운 애기구름 짧은 샷스 짧은 치면 시도라는 거는 현장 실습 나가고 나서 쓰시면 돼요. 현장 실습 나가고 나서 그게 제대로 됐냐라고 이제 확인차 방문하고 그러거든요. 관리하는 거죠. 사후에. 서류상으로는 현장 실습 갔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이랬다는 거예요. 회사 주소지에 갔더니 인집이 있었고 인사무실이 있었고
여기까지 보고 필요하시면 이제 PPT를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현장 실습이라고 해서 봤는데 이게 뭐 무슨 현장 실습이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홍정훈 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현장 실습 이제 뭐 지침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현장 지도교사라는 걸 두고. 근데 홍정훈 군이 물에 빠져 죽고 그 고인을 찾아낸 것도 그 현장 지도교사가 아니라 그냥 다른 업체 직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말하자면 주먹보고식으로 이상하게 굴러가고 있느냐를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실습,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력을 그냥 제공하는 형태로 어린 학생들을 그냥 제공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전부 다 현장 실습에서만 죽은 현장 실습생들입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반복해서 현장 실습에서의 죽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실습에 대해서 되게 논쟁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장 실습을 바꿔야 된다. 현장 실습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걸 한번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보통 두 가지는 아닙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과 연관 있는 두 단체인데요. 저도 이제 특성화고 노동조합 조합원이고 여기는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아까. 그래서 특성화고 노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현장 실습이 취업의 경로라고 여기고 이제 입학을 했는데 현장 실습을 폐지하게 되면 만약에 어떻게 나는 취업 어디를 가야 되냐? 그나마 현장 실습이 있으니까 학교에 다닐 때 그나마 학교에서 책임을 져줄 때 취업을 하는 건데. 현장 실습 안 가면 당장 알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장 실습 폐지에 반대하고 현장 실습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좀 긴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현장 실습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반면에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는 교육 목적의 현장 실습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그 공장에 이제 물량이 가득 몰리는 시기에 학교에 그 단순 작업 시키려고 현장 실습 요청서를 넣는 기업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제로 현장 실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인력 공급의 어떤 시스템으로 전락했는데 무슨 거기서 교육이 가능하냐. 이때까지 개선을 반복해왔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학교는 취업을 알선하는 공간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공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적으로 학교부터 노동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실태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야 그나마 낫지 않겠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논쟁들이 있고 저는 어느 편일까요? 저는 저는 그 정교조의 입장이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특성화 학생들은 끼임새, 침새나 값싼 노동력이고 학교는 취업률에 물을 낸다. 그래서 학교는 사업자 눈치가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값싼 노동력으로 공급되는 형태가 지금의 어떤 기업 문화가 있고 지금의 돈을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되는 이상 현장 실습은 그냥 인력 공급 업체의 어떤 다름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경북의 한 특성화고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실습을 갔다가 적응을 못하고 학교로 돌아온다고 복교를 하면 저렇게 징벌적기 저게 학생들이 담배를 피웠거나 지각을 했거나 뭔가 이제 생활지도 규칙상의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저렇게 조끼를 입혀서 우리가 쪽팔리게 하는 거죠. 근데 저거를 현장 실습 갔다가 돌아온 학생한테 입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정교조나 계속 문제제기를 계속 해가지고 이제 특성화고를 판단할 때 어떤 지원금을 매기거나 할 때 교육부에서 취업률을 지표로 하는 걸 빼라라고 해서 지금 덜 하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학교로 돌아와 취업률이 낮아진다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조끼를 입히는 일이 일어난다. 지금도 이게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좀 덜해지긴 했어도. 네, 이런 사례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비슷하다. 2006년에 나온 현장 실습 정상화 방안이랑 2018년에 나온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의 정책 방안이랑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흐르지만
그리고 사고는 반복되지만 계속해서 그냥 이제 땜질식 처방밖에 못하고 있다. 그 개선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 취업은 직업교육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이 논쟁에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현장 실습에 대해서 어떤 단체들 간에 이런 입장 차이가 있고 현장 실습이 이런 문제가 있고 하는 것 자체를 사실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약간 계급이 달라서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 지도층, 또 뭐 오피니언 리더, 또 국회의원, 장관층의 자식이 특성화고 현장 실습에 갔다가 죽을 일이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례를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또 하나, 제 친구들, 공고 친구들 중에서 사교육비를 한 달에 1인당 100만 원 이상씩 썼던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냥 동네 이제 뭐 종합학원 이런 거 가는 거 말고 없겠죠. 그래서 어떤 계급에 속하냐고 생각하고, 요거는 이제 되게 유명한 정보입니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그리고 치킨을 시킬지 치킨을 배달할지, 이거는 이제 성적이 반영한다, 그 좌우한다 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수시 정시에 대한 문제는 사실 되게 많잖아요. 심지어 국회에서도 되게 이게 막 법을 어떻게 바꾸니 대통령까지 입을 대요. 여기는 수시 정시에 대한 얘기는. 근데 특성화 현장 실습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대통령이 얘기한 걸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뭐 기껏해야 뭐 취업률 높이고 직업교육 강화해서 산업체 이제 충실한 일꾼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멘트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예 얘기가 되지 않는 이유는 보이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특성화 학생들이. 제가 적어놓은데 여기 보면은 치킨 배달한다, 공장에서 기싱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일은 지금도 누군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나름대로 생계를 꾸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제가 본 경우는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건 뭐죠? 그러니까 당신이 네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너도 걔네들이랑 똑같은 일을 하게 될 수 있어. 너의 계급이 떨어지게 돼 라는 그런 충고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보면서 우리는 치킨을 배달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또 사고에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저렇게 떨어지지 말자 말의 이상의 어떤 교훈을 줄 수 없다 이런 말들은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현장 실습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입장이 다른 것도 확인했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계급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수능 처리되면 온 도시가 수능 현수막으로 깔립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저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항상 소외감을 느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약간 좀 오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특성화고 학생 그리고 당장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을 응원하지 않는 사회에서 이들에게 어떤 안전한 일터가 주어질 것이며,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어진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대졸자는 열악한 형태 안 가느냐, 결국은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의 지표를 보여주는 것, 어떤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그 사회의 최약자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가 결정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 최소한의 가장 약자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제 관점에서는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붙이는 것은 이런 불평등을 건드린다. 누군가는 사교육비로 수십만 원을, 수백만 원을 막 때려붓는데 저 깜짝 놀랐잖아요. 요즘은 중학생, 초등학생도 과외를 한대요. 전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많이 한대요, 심지어. 그래서 이런 세계의 다름을 한번 연결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역할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더 많은 논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좋아하는 허태준 작가님이, 허태준 작가님도 저랑 비슷한 삶을 좀 살아오셨어요. 현장 실습생으로 시작해서 산업기능요원을 일하다가 그 일했던 경험을 이렇게 책으로 쓰신 분인데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능을 치자 내각학교는 대한민국에 없다. 실제로 없나요? 있죠. 근데 없는 것처럼 굴죠 우리는. 그래서 참 그런 얘기. 네, 이것도 통계입니다. 부모 학력별로 이제 중학교 1학년을 기점으로 학업 성취도가 확 차이 나죠. 그리고 소득별로도 수학 점수가 확 차이 납니다.
이거는 뭐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서. 소득별로 1분위는 10.8만 원 되고 학력별로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버지였죠. 저희 집에서는 아버지가 5.2만 원 되고 근데 잘 사는 애들은 87.2만 원도 되고 대학교 이상 나온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70만 원도 되고 이건 뭐 그러니까 통계가 있어야 돼서 가져오긴 한데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구역 빈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변창흠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나왔던 국회 청문회에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장 전체를 다 흔든 것이잖아요.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서울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들이 실수로 죽은 거죠. 걔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 결국 구역 빈군이 잘못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 빈군은 서울 메트로 소속도 아니었다. 근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느냐? 라는 게 이 말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사니까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사실은 서울 메트로, 서울 지하철을 관리하는 직원이 서울 지하철 소속이 아닌 게 말이 되나요? 근데 이때는 말이 됐었던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현자 신입생이 죽고 산재가 발생하고 하는 것들은 개인의 책임이고 뭐 회사의 노력으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예요. 현자 시스템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굴러가는 기업, 그러니까 돈만 추구하면서 굴러가는 기업이 있는 이상 정부가 개입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든가 해야 되는 건데 정부가 내놓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뭐 어떤 도움이 되는 제도나 지원 같은 건 이런 식이에요. 일학습 배행제라고 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주말에 야간대를 가면은 학기를 준다. 또 청년대 일시공제라고 해서 뭐 돈 얼마 하면은 목돈을 지원해 준다. 돈을 저축을 하면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해서 공공물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들의 공통점은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를 바꾸는 제도나 정책이 아니라 그 청년들이 회사에서 그만둘 수 없게 하는 정책들이에요. 일학습 배행제만 해도 2년 동안 전문대를 간다고 해도 2년 동안 회사에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청년의 일시공제는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짜리도 있고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제도도 2개월인가 6개월인가 동안 계속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적응시켜버리겠다는 게 지금까지 정부의 이거는 지금 뭐 국민의힘 정부, 민주당 정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또 일학습 배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게 고졸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고졸자를 대졸자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대학 졸업장이라는 걸 지어주면서. 근데 사실은 다 알고 있죠. 뭐 야간대 졸업했는데 그걸 쳐주나요? 사회에서 학벌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학벌이라는 시스템이 그대로 있는 하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적응해서 나중에 뭐 기술도 쌓고 사장 되고 나면 그때 거기에 붙이는 말이 뭐죠? 고졸신화입니다. 고졸신화라는 말을 붙입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어떤 한두 명의 성공한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상상해야 되는 건지 저는 정부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제도 확인했는데 편입도 아까 얘기했던 것 그 제도의 문제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못 그만두게 하는 그 문제와 더불어서 편입 자체도 어려워요. 회사에서도 이제 특성화고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요 전공 살려서 이제 군대 생활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늦춰요. 오래 썼다고. 그러니까 산업기능요원은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거는 산업기능요원과 외국인 노동자다 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열악한 일을 정말 박봉을 받으면서도 하니까. 근데 그게 올라요. 한 개인의 삶을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일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만둘 수 없는 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 근데 우리 사회는 이제 조건부 전원 이야기합니다. 어떤 예를 들면 공기업, 대기업에 가면 또 공무원이 되면 그런 일을 안 할 수 있어. 저는 솔직히 청년들이 지금 공무원 저를 비롯한 제 또래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집착하는 게 그들이 정말 공공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자기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그 바늘구멍 같은 걸 통과해서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나는 저렇게 이민호군처럼, 나는 김용규 씨처럼 저렇게 개죽음 당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심하게까지 얘기하면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이미 깔려있다. 그래서 지금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 경쟁이라기보다는 약간 사륙에 가깝죠. 서로 죽고 죽이고 내가 못 죽이면 내가 죽는 그런 식의 경쟁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김용균 씨 그 사진을 그림으로 만든 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민호 군의 사례가 그랬잖아요. 충분히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2, 3만 원만 내면 센서를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그 센서를 설치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런 기업에게 벌을 세게 물자라고 하는 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골자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 법으로 만들어지면서 기업이라는 글자가 떼졌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것도 약화시키려는 흐름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그리고 제가 살고 싶은 세상은 이렇게 각자 도생의 어떤 경쟁에 막 치달아서 내가 못 죽이면 내가 죽어야지라는 두려움에서 시달리는 게 아니라 저 적절한 국가의 개입과 필요한 법이 만들어져서 어떤 일터에 있어도 내가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저는 꿈꾸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식 교육의 극성인 부모들, 물론 중산층에서 그런 경우가 더 많긴 한데, 그러니까 애들한테 공부해라 잔소리하고 그 깊은 내면에는 내 자식한테는 나와 같은 삶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뭐 사자 직업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정도는 돼야 우리 사회는 인간답게 살더라. 그러니까 니는 공부 열심히 해라. 학벌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인간답게 살지 못했다라는 말.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책이 2007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2007년과 지금 2022년과 이 문장에서 뜻하는 사회의 모습이, 이 문장이 가리킨 사회의 모습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데서 소름이 돋았고, 그리고 저는 이건 정말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적어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살아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근데 우리 아빠가 열심히 사는 만큼 그렇게 뭔가 인간답게 살거나 혹은 뭐 더 나은 삶을 미래를 꿈꾸거나 혹은 뭐 즐거운 노후를 그리거나 그렇게 사느냐? 아니죠. 지금 환갑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오늘도 아마 페인트 칠하러 갔다가 집에 왔을 건데 아직까지 육체 노동을 멈추지 못하고 있어요. 은퇴가 어디 있어요? 돈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고 싶은데, 아까 시험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것은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문제를 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부정행위, 커밍 같은 거 없이 시험을 치게 할 것인가를 우리의 사회의 공정의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까 조민 씨가 그렇게 뭐 표창장을 위조해서 어쩌고 해서 의학 전문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만약에 뭐 그걸 위조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의전에 들어가는 건 공정한 경쟁의 결과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미 아빠가 조국이에요. 사교육비 떼어 부를 수 있는 돈이 다르고, 아빠가 서울대 수석 졸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도 다르고, 그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심지어 교육부 장관이 친구인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지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과 만약에 제가 수능을 쳤어요. 전 수능을 쳐본 적이 없지만 수능을 쳤는데 조민 씨도 수능을 쳤어요. 그럼 똑같은 수능을 쳤으니까 그건 공정한 경쟁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공정을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해야 되는 이유는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느냐? 같이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공정은 공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공정 그 자체가 중요하고 위대해서 어떤 종교처럼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요새 들어서야 어떤 가난이라는 것이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거는 특성화고 노조에서 했던 토론회에서 학생이 강제퇴장된 1위를 가져온 건데, 이때 특성화고 노조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대에서 토론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냥 뭐 얘들아 열심히 취업해서 뭐 사장 되고 나중에 돈 많이 벌자라는 주제 강연이 아니라 이렇게 막 새드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막 학생들 데리고 나갑니다.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기사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학교 측이 이토록 발제 내용에 강의했던 이유는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리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토론을 해야 되느냐, 미성숙한 학생들이 참담한 내용을 들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취업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그럼 취업률이 중요하니까 학생들이 이걸 몰라야 되나요? 자기가 나갈 일터인데, 자기가 나갈 사회인데. 그래서 덧붙여서 학교 현장에서 이미 청소년과 관련된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예방교육을 필수로 시키고 있다. 이게 왜 필요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 참여한 학생이 이렇게 시원하게 반박을 해요. 우리는 몇 달 뒤에 실습 나갈 노동자들인데, 노동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노동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노동권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리고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특성화 학생들은 가장 열악한 노동 환경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 현실을 다 듣고 특성화고 취업률은 높다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게 옳은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교육과정 총론 토론회에서 폭력스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있었던 건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그러니까 교육부가 10년마다 교육과정 총론이라는 걸 정합니다. 교육과정 총론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은 그 단어가 반드시 교과 내용에 포함이 돼야 돼요. 교과서에. 그래서 이게 얘기되기로는 노동과 생태 교육에 대한 게 교육과정 총론에 지난번에 들어갔었는데, 윤석열 정권이 출범해서 새로 내놓은 이 가이드를 보니까 싹 빠진 거예요, 그 단어가. 노동이랑 생태 교육이라는 단어가. 노동조합에서 반발을 하죠. 아까 그런 실태를 배워야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도 하고 필요하면 노동조합도 찾고 할 텐데 그걸 왜 지우냐? 라고 해서 그걸 항의를 하니까 어떤 보수 세력의 어떤 아저씨가 우리 위원장한테 달려들어서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랄까, 저는 뭔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주소가 이렇고 우리나라 지금 인식의 수준이 이렇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여수에서 홍정군이 죽고 나서 그때 제가 민주노총에서 일했었거든요. 민주노총에서 일할 때 그때 10월 20일 날 총파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해에 민주노총 농사에 수확하는 날, 말하자면 농사를 수확하는 날이었는데 금방 그렇게 중요한 날을 앞두고 홍정군이 죽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직함을 달고 있고 제가 직장이 거긴데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이런 거죠. 이런 암담함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거.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구역 분분에 대한 추모십니다. 변창흠 후보자가 얘기했던 이 잘못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신보선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통해서 추모를 합니다. 더 여유가 있었다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지도. 지금에는 귀천이 없지 말고 없고 말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우리가 청년이라고 말할 때, 제가 이거 아까 좋아하는 칼럼에서 왜 가난한 청년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라는 칼럼에 나온 말인데, 우리가 청년이라고 흔히 얘기할 때 푸를 청자를 써서 청년이라는 말을 하는데, 푸른 나이의 사람들은 적어도 그 칼럼을 쓴 사람이 만나본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모든 청년을 청년이라고 부르는 건 얼마나 기만적인가. 적담한 일담한 소설책, 쓰다만 편지, 적담한 종이학, 싸다만 선물은 없었네. 청년의 삶, 그리고 푸른 어떤 삶은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보이거든요. 저는 마지막 문장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지옥매를 깨부수고 소년을 끊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부터가 사실 안 되는 거긴 해요. 이런 사건들을 계속 보면서 내가 좌절하지 않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런 죽음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걸 뭐라 그러지? 침잠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어디 물에 잠겨서 계속 못 나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계속 반복되는 죽음을 접하면서. 근데 우리는 증오를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 세상인데. 요거는 구역 빈분에 설치된 추모 글귀입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여기 뭐 꽃도 이렇게 있고, 원래 시민들이 추모 공간 설치하니까 구역에서 뭐 사람들 뭐 통행하는데 방해된다 이런 식으로 오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항의해서 이렇게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에 참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 학생들, 네가 공부 못해서 아니면 뭐 그게 아니더라도 열악한 연대에 일하는 사람들, 비정규직들, 네가 시험 합격 안 해서 그렇게 일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 않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저는 제대로 생각하고, 요거는 저희 노조 모습입니다. 저희 노조가 2018년 5월 1일 노동절에 출범을 했는데요. 이제 이러한 현실들을 개인이 바꿀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게 그냥 뭐 투표하다 민주주의다 뭐 얘기하지만 우리 일터에 가서는 우리가 생계가 걸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직장 상사가 나한테 막 좀 갈궜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 뭐 따박따박 말듣고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또 더 나아가서 그 상사도 그럴진데 나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내 월급을 주는, 내 생활비를 주는 회사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더 크게는 국가에게 개인이 어떻게 싸워서 맞짱뜨서 이길 수 있겠느냐. 못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런 약한 개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노동조합 같은 것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에는 다른 시민단체는 없는 권리가 있어요. 노동3권이라고 파업권 이런 게 있습니다. 파업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이다. 공장 기계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가 발생하겠죠. 근데 파업권은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 공장을 가진 사장과 그 직원들 사이에 이 계급의 격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되, 그럼 어떻게 이걸 보완할 것인가,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헌법을 통해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3권이 다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거제에서 용접하시는 배 만드시는 노동자분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대우조선 해양의 하청 노동자신데, 그거 했다고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청구하는 것 같더라? 몇천억을 청구받았어요. 7천억인가요? 청구받았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해가지고 1인당 140몇 억, 400몇 억이고요. 1인당 400몇 억을 평생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노동3권이 헌법에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인데, 그 배상액이 어떻게 산정됐느냐는 다음에 차치해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라서 이 사람들의 사장은, 그러니까 사용자는 대우조선해양이 아니래요. 근데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끼쳤으니까 배상해라 라는 건데, 사실 이들의 노동조건 월급은 대우조선해양이 결정하거든요. 하청업체랑 교섭을 해봤자 하청업체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아서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청에다가 파업을 했더니 400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그런 식으로 법으로 이제 뭐 그거를 그런 식으로 손해배상 못하게 하도록 하자라는 걸 만들어지고 있지만 계속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까지 하면 이렇게 4강의 노동인권 강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봤습니다만은, 제가 뭐 마지막 차례라서 이렇게, 제가 뭐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마지막 차례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노동인권이 더 나은 일터를 상상할 수 있는 근거이자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공고 다닐 때 노무사가 한번 오셔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줘요. 아, 그럼 그렇구나. 최저시급은 얼마구나. 또 밤에 일하면 1초를 받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1초에 갔죠? 돈을 안 줘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법이 있으니까 지키세요라고 합니까? 안 주는데.
그래서 노동인권이라는 거는 단순히 법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법보다 더 넓어요. 그리고 그 넓은 것도 더 넓혀가는 거죠.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이자 근거여야 한다. 그래서 노동법 교육과 노동인권 교육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보셨다시피 부역 김군한테 그리고 우리 사회 많은 노동자들한테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노동인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치기 전에 광고를 한 가지 드리자면, 저 입구에 있기를 가지고 왔는데 파리바게트에서 파업도 하고 최근에 이제 산재가 발생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 파리바게트에서 일하는 제빵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한다. 또 뭐 연차도 못 쓰게 하고 기업 문화는 얼마나 막 수직적이고 한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파업을 하고 노조를 만들고 단식을 하고 노조를 만들고 했거든요. 근데 노조를 만드니까 SPC, 파리바게트 운영하는 SPC라는 회사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노조를 부수기 위해서 노조를 탈퇴시키는 관리자한테 월급을 더 주고 그런 못된 짓을 합니다. 이게 헌법에서 얘기하는 노동법에서 얘기하는 부당노동행위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시하다가, 그러니까 일터를 개선해달라는 말을 계속 무시하다가 심지어 어땠냐면 이제 뭐 임신한 이제 노동자가 하혈을 하는데 피를 흘리는데 대책 인력 투입할 인력이 없다고 안 보내주다가 유산한 사람이 있다고 방금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고쳐지지 않다가 최근에는 죽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벌어지자마자 또 어떤 노동자가 손가락이 잘리는 산재가 발생했는데, 보통 기업들이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언론들 눈치가 보여서라도 바짝 긴장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산재가 또 발생했다는 건 원래 처우가 얼마나 열악했느냐는 걸 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SPC 불매하자. 그리고 같이 좀, 그러니까 꼭 불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결국 오늘 얘기했던 특수화고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도 연결되는 문제예요. 이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파리바게트가 이럴 텐데 다른 회사라고 안 그러나 법이 있어요. 배달의 민족 많잖아요, 회사들. 뭐죠? 하이트진로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힘을 합치는 걸 보고 연대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약한 사람들이 힘을 뭉쳐서 어떤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라는 것을 연대라고 하는데 되게 좌절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실이 오늘 보셨다시피 현실도 되게 깝깝합니다. 근데 연대하고 함께해서 해결해야죠.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SPC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걸 끝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이학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좀 같이 질의 나눠보면서 이제 마지막 강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질의하고 싶은 내용 있으신 분 계신가요? 손이 끔찍끔찍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저는 계속 공부를 하느라 정말 실무 경험이 없어서 이제 현장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사실 40대, 50대 중년의 노동자분들은 되게 많이 뵈요. 그리고 그분들은 학생 시절에 운동을 직접 하셨던 분들도 많고 참관 안 해도 주변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걸 많이 보셔서 그런지 스스로 이제 노동자라는 인식은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 저희 세대는 이렇게 그런 노동운동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자란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 노동자라는 단어 자체에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20대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또 경험이 있으시니까 요즘의 청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또 저는 학교에도 이 모든 사고들이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학교에서는 여기 학생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일단 첫 번째, 요즘 청년들이 어떠냐? 저도 사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워낙 한정돼 있고 친구도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재밌는 거는 제가 공장 다닐 때 같은 숙사라고 하나요? 같은
집에서 생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1배예요. 1배 비스트 유저고 와 막 게임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보면 진짜 막 무슨 반인륜적인 단어를 막 섞어서 말하고 그랬거든요. 그 친구도 근데 보면은 오늘 얘기했던 그런 인물들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그 친구 아버지도 알고 그 친구 어떻게 사는지도 아는데 아버지도 어떻게 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일도 못 하시고 계시고 그 버는 돈이 족족 그 집에 생활비로 쓰이고 자기가 버는 돈이 그런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저는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찍어 눌러야 한다는 감각들, 찍어 눌러야 내가 올라설 수 있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예배를 옹호하거나 전당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누군가를 약자를 계속해서 짓밟으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식의 어떤 경쟁이 우리 몸에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특히 청년 세대들한테. 그래서 요즘 청년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고 오늘 이제 이거 한다고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친구들 자랑하니까 니 아직도 그거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래서 참 그랬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사람은 그렇게 꼭 악의로 뭉쳐있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다들 다 이제 선의가 있고 다만 이제 오해하고 있을 뿐이지 천천히 풀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장치. 글쎄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사 개개인의 노력과 역량에 딸리는 것 같은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이런 것도 수업 시간에 더 하겠지만 저가 만난 선생님들 중에서 대부분은 저가 만난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약간 학교에서 제가 약간 이렇게 막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되게 항의하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답변이 야, 이런 것도 못 견뎌가지고 나도 쉽게 회사 가서 어떻게 사회생활 할래라고 하는 답변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되겠다는 거 하나랑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 토로를 하는 것은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런 그러니까 업무가 저런 예를 들면 현장 실습 업체들을 관리하는 업무가 선생님들한테 주어져요. 근데 선생님은 인력 파견 업체의 소장이 아닌데 그런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야 할 어떤 품과 노력과 사랑 같은 것들이 이게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사의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 문제의 해답을 아는 사람은 현장 사람이다라는 게 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 교육감을 잘 뽑아야죠. 그렇습니다. 저요. 네. 먼저 해야 되나? 네. 일단 앞에 그 이제 대학 가면 미싱하고 이제 뭐 어디 가면 미싱한다. 그 저희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반에서 교훈을 뭘로 할 거냐라고 할 때 정말 그게 안건으로 나왔었거든요. 학생들이 스스로. 네, 학생.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엄청 충격을 받아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뭐 이런 교훈에 대한 안건 같은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우리 교육상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게 되게 인상이 깊었고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이제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중장년층이 지금 이 글로벌 네트워크적인 시대에서 어떻게 더 오래 근무하고 더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냐라는 거에서 이제 그런 기술들을 배우는 거. 중장년층이 지금 수직적 문화가 아니라 또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술을 배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강연을 통해서는 그리고 아까 듣고 왔던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는 중장년층이 기술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도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강연자분께서 생각하시는 중장년층이 좀 더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대안이 어떤 게 있을지 기술적인 거 말고. 제가 이거 질문을 똑바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 기술 얘기를 하니까 좀 산업전환 생각이 나거든요. 산업전환이 뭐냐면 그러니까 요새 뭐 전기차 나오고 이제 뭐 그러니까 발전소도 이제 석탄 발전소 이제 멈춰야 된다 환경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결국은 저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구에서 한국게이츠라는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한국게이츠가 30년째 흑자를 냈어요. 계속해서 이익을 봤다는 얘기예요. 30년 동안 흑자를 봤는데 갑자기 폐업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 중국으로 가서 인건비 싼 나라에 가서 돈 더 벌어보겠다. 핑계는 그거예요. 이제 뭐 요새 내연 기관차 없어지는 추세인데 이제 우리도 거기 발맞춰서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러고 다 없애는 것도 아니고 옮겼다는 거죠. 근데 그 핑계로 문을 닫았다라는 건데 결국은 그런 전환기잖아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조건이 바뀌고 이제 환경에 대한 어떤 우려가 커지고 이런 전환하는 시기에 노동자들이 얼마나 목소리를 내는가가 그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중장년층 노동자분들의 어떤 여건 같은 것들도 그분들이 단순히 뭐 새로운 컴퓨터 배운다? 그거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좀 세게 나아가자면 국가가 예를 들면 친환경적인 어떤 것들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뭐 길거리에 뭐 낙엽 주는 공공근로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이제 이율이 되는 것들을 국가가 좀 책임지는 방식으로 뭐 있을까? 반도체를 국가가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요? 그것보다는 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환경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거를 뭐 저탄소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리를 국가가 실제로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기술 배우러 가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건 맞는데 그 관점의 차이가 뭐냐면 그거는 개인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을 해서 적당히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국가가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는 종류의 산업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실제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이게 안 되면 생계비라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다른 데도 또 가보고 다른 데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차원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노동자들이 이거를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죠? 친환경 사업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 거잖아요. 이제 새로 뜨는 회사들이. 그럼 그 이윤들이 회사가 다 먹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윤들을 우리가 나눠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은 같이 목소리 내는 거다라는 건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하여튼 결국은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의 노동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전환 과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걸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그 미래가 좀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덧붙이면요. 이제 이야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희 엄마 생각이 났거든요. 저희 엄마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원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그 집안이 부도가 나면서 이 집안이 되게 가난해졌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취업을 위해서 상고를 갔어요. 상고 가면 취업도 할 수 있다 하고 그러길래 상고를 갔는데 그때 엄마가 배웠던 거는 이제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런 장부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다 배웠어요. 뭐 수기로 정리하고 뭐 오늘 매출해서 주산 배우고 이런 거를 해서 이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아가씨 시절 20대, 30대 이제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그 풀무원 같은데 이제 백화점에서 매출 계산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낳고 이제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엄마가 양육을 전 나가게 되면서 엄마는 일자리를 그만뒀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엄마가 다시 뭔가 일자리를 찾고자 했을 때 이미 그 저희 엄마가 배웠던 기술은 이미 다른 신기술이 다 대체를 됐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엄마가 장부 정리하고 주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뽑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는 그 경력 단절 여성이 되셨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뭔가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그 기술을 무조건 배우는 것만이 이제 그 사람의 안정적인 그런 노동 환경과 뭔가 노동 조건들을 좀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질문했을 때 사실은 그것을 뭔가 개인의 삶을 이제 그렇게 개인의 삶을 이제 그런 열악한 일자리로 밀려나지 않도록 일자리를 성준화를 시키고 그리고 또 그런 노동을 하지 않아도 이제 개인의 삶이 좀 어느 정도 영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좀 뭔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체계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분 답변으로 이해하는 거는 뭔가 정리를 하자면 전환되고 대체되고 있는 이런 일자리의 상황에서 국가가 전적으로
직업 훈련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저는 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아까 현장 실습생이 죽었을 때 서울시 교육청에서 뭘 내놨냐면은 현장 실습생의 자급 중지권을 보장하자라고 해서 그걸 조례 넣다 뭐 이렇게 해서 조례 넣자 뭐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작업 중지권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입장과 처우가 있기 때문에 돈 못 버는 가난한 형편이 있을 것이고. 근데 저는 결국은 열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삶을 꾸리니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증세가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런 뭐 전환을 통해서든 이번에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든 다양한 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이 그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이제 재원으로 확보가 돼서 그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뭐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게을러지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까요? 위험하게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도 있고 무릎도 아프고 한데 뭐 입을 왜 못 그만두시느냐? 국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굴러가는 동력이 저는 지금까지는 불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중장년의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이 들어서는 데에서 내 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 불안. 그래서 지금 바짝 걸고 상사가 뭐 시켜도 뭐 하고 지금 바짝 걸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에 집착하고 하는 것들은 다 불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의 동력을 불안에서 뭔가 다른 것으로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은 글쎄요 뭐 그러니까 저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처음 이런 교육을 그 고등학교 같은 거 가서 하잖아요. 노동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학생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되게 막 그 노가다판에서 이렇게 막 돌 같은 거 이고 막 되게 막 죽지 못해 살고 이런 느낌을 막 떠올린단 말이에요. 노동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 친구들이 죄송합니다. 그 학생들이 그 잘못 배워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의 노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노총의 슬로건이 뭐냐면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라고 합니다. 노동이 이제 막 더 이상 뭐 어떤 굴레나 속박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자아실현의 수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 사회의 동력이 불안이 아니라 뭐가 좋을까요? 하여튼 뭔가를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답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조금 더 여기다가 덧붙이면은 이제 뭔가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래서 일의 노동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게 이제 노동을 할 수 있는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게 노동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노동권이라는 게 이제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게 진짜로 제가 그런 직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겠고 또 진짜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생각이 되는 게 그렇게 사회에서 그 시민의 권리로서 뭔가 그 사람의 삶을 좀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아까 전에 말한 그 가은님이 말씀하신 그런 뭐 직업 훈련을 배워서 뭔가 원하는 직장에 뭔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직업 훈련을 받을 권리도 있겠고 또 그렇게 뭔가 삶을 그렇게 제가 뭔가 잠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뭔가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가 있을 수도 있겠고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실업급여라고 부릅니다만은 거기서는 공식적으로 구직급여라고 부르기를 원하거든요.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구직을 해야 주거든요, 돈을. 실직 상태에 있는데. 근데 실직 상태에 있는데 돈을 못 받으면 뭐 밥을 굶을까요, 어쩔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최소한 이 사람이 다음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떤 뭐 도움을 줘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일 텐데. 그리고 저는 복지를 많이 해주면 게을러진다는 것도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은 다 뭐랄까 사회성에 엮여서 이것을 싶어해요. 혼자서 방구에 틀어박혀서 TV 보고 있으면 좋을까요, 그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게을러진다는 게 되게 애모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부자들이 앉아서 그 주식 같은 거를 해서 앉아서 그렇게 돈을 버는 건 아무도 게으르다 말을 안 하는데 이제 복지를 받아서 뭔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좀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한 고민도 있고 저도 이어서 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좀 아까 전에 약간 좀 이게 문제 제기는 아니지만 조금 고민이 됐던 게 이제 그 학수님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여기서 현장 실습을 뭐 관련한 논쟁들 들어보신 분이 없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뭐 계급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 왜냐하면 제가 특목고를 다녔다가 그러다가 이제 뭔가 거기서 이제 그렇게 그런 소득 격차나 그런 걸로 인해서 교육 불평등을 경험하고 그래서 학교 밖을 선택했는데 그게 뭔가 학생님이 그 공장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 특성화고 고졸 학생으로서 경험했던 그 차별과 제가 겪었던 차별은 무게가 다른가라고 그 맥락이 다른가라고 이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나를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저는 오늘 사실 좀 고민이 있었던 게 저는 이 강의를 특성화고를 졸업했던 그런 당사자분들 그리고 특성화고에 다니시는 분들이 모셔서 좀 이 교육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좀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좀 친하게 지내던 특성화고 졸업을 한 친구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이거 오늘 교육하는데 한번 놀러 와 볼래?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친구가 뭐 간다 만다 하다가 이제 장소를 알려주고 근데 오늘 친구가 결국 안 왔어요 이 자리에. 그리고 나서 친구가 안 왔는데 이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일 새벽에 출근을 해야 돼서 내가 오늘 교육을 올 수가 없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그거를 듣고 고민이 됐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뭔가 그런 특성화고를 이렇게 졸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불안정 노동으로 일자리를 시작하는 사람한테 자신이 그런 노동자 계급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굉장히 불평등하고 뭔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그런 삶의 고민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또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차를 어떻게 좁혀갈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아까 문제 제기하신 거 네. 너무 동의합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이 좁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넓혀갈 기회가 이렇게 많이 마련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야기들도 글쎄요 좀 많이 비주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수능을 취재한 열악한 세상에 한국이 없다라고 대한민국이 없다라고 말했던 허태현 작가님 말씀처럼 그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자퇴한 게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정상 과정이 있는 것처럼 얘기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잠시만요. 교수님 네. 아까 왜 가난한 청년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그거를 제가요? 글자 긴 거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읽어야 하는 아니 그러니까 건가요? 띄워놓고 얘기하려고. 잠시만요. 요거인가요? 두 번째 거. 요거? 긴 거 두 번째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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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여기 이 가난한 집에서 자란 청년이 어쩌고저쩌고 비정규직을 얻어 일하는 것에 아무런 적응과 반발심을 느끼지 않는다 라는 지점을 읽고 싶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런 사회 문제가 있고 어떤 불평등이랄지 뭐 얘기하는 사람마다 뭐 말은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조차도 기회가 참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질문하신 거랑 비슷하게 그 사람이 그 생계를 위한 노동을 멈춰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한 경쟁을 이야기하려면 출발선이 같았는가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두에게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청년에게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대선 공약 중에서는 뭐 당선되진 않았습니다만 뭐 청년 사회 상속제라 그래가지고 모든 청년이 20살이나 되면 뭐 국가에서 몇 천만 원을 준다라는 식의 공약이었거든요. 하여튼 돈이라고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게 결국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하고 싶든 뭘 하고 싶든 간에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건데 우리에는 참 그 1년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여유를 어떻게 줄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겠다 생각을 하긴 해요. 글쎄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저는 거기서도 고민이 생기는 게 이제 우리가 그런 제도가 바뀌려면 정치를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뭔가 노동자 계급이라고 이야기되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겠다고 이야기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정말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그런 뭔가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을 그 한 개인이 이제 그런 뭔가 내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를 선택을 해야지 이제 뭔가 바뀔 텐데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걸 다 정치로 환원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무슨 느낌이신지 알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걸고 말을 걸 수 있을지 너무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도 이걸 알면은 했겠지만 미안해요. 저는 그냥 연대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 거.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미썸무람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되게 가부장적인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진짜 뭐 무슨 여자가 무슨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가정폭력,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때린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되게 옹호를 해요. 그러니까 옹호라기보다는 그 아내 편을 들어줘요. 되게 가부장적인 사람인데 왜 그랬냐면 그 사람이 옛날에 군대 다닐 때 선임들한테 맞았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폭력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생각이 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우리가 사실 따로따로 보면 다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다 결이 비슷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과 내가 이게 닮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이 해결해 봅시다. 우리 힘을 합쳐 봅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말하자면 활동하는 사람들, 또 이제 어떻게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겠으니 여러분이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와 제가 겪고 있는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뭐 보통 시민들보다는 활동하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데, 좀 자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약간 정치권도 그렇고 남의 얘기에 대해서 트집 잡아서 공격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슈가 되니까.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를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대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누군가에 반대하는 거 말고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저 사람 삶 속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저는 그 선거할 때, 투표할 때 저랑 닮은 사람 없거든요. 삶의 결이 닮았거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 닮은 점이 뭐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좀 솔직해져야 된다.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해야 된다. 막 꾸미고가지고 뭐라 하죠, 뭐 노동 개방이 좀 이럴 게 아니라 좀 솔직해져야 된다는 생각 좀 합니다. 이게 모르겠네. 이게 답이 맞나요? 아니 뭐 그냥 약간 좀 꺼내놓고 제 고민을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더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네. 그 아까 전에 그 소외 그 슬라이드 좀 펴주실래요? 잠시만요. 고립이라는 소? 네, 고립 아까 전에 그 슬라이드. 경제적 독립과 고립. 해놓은 그거 맞죠? 네, 네. 경제적 독립과 경제적 고립.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밑에 더 밑에 있어요. 되게 네. 미안해요. 이거 적어줘. 요거가? 요거요? 그 밑에 더 더. 밑에요. 그 삼각형 이렇게 네네네. 만들어. 네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는데 그게 어디? 더 밑에 있어요.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제 이야기거든요. 제가 지금 특성화고를 나왔어요. 네. 네, 제가 지금 대학원생인데 제가 사실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해서 이게 지원도 없었고 교육도 못 받았고 감시도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지금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지만은 저도 이런 아픔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픔을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감히가 그 박수환 씨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명이 깊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제 소외된 그런 계층 그 애들이라고 해야 되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걸 해주고 싶은가요? 네. 일단 고생하셨고요. 네. 그 공통점을 발견해서 전 되게 기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이게 그냥 결국 이게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서 그걸 발견하시는 게 참 너무 기쁘고요. 전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뭐 공부 못하니까 뭐 막 사람들이 엄청 뭐라 하잖아요. 뭐 네가 놀았잖아, 뭐 집에서 게임했잖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초등학생 때 방학이 되면 집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게임을 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를 했습니다.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게임을 왜 했을까? 뭐 딱히 돌봐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가 나빠서가 아니라 각자 뭐 할 일이 바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글쎄요, 뭐
누군가는 고액가를 받고 그리고 또 성공하는 게 익숙한 삶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공도 학습된다는 말을 저는 믿어요. 노력도 학습된다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멋지게 피아노를 그 명미복을 입고 딱 피아노를 쳐요. 잘 치든 못 치든 쳐요.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저처럼 아버지가 제가 뭐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니 그래야지 뭐 어떻게 먹고 살래 라는 답변부터 돌아온 사람들은 상상력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을 다 여러분의 탓을 하실 필요가 없다. 다 이런 다 여러분의 말에 맥락이 있고 사정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같이 바꿔보자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일본에 들었던 게 아까 이제 출발선이 같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조국 얘기도 나왔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흔히 자식 농사라고 하죠. 왜냐면 자식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나로서 태어나는 거지만 자식은 자식 자체가 나의 인생의 거대한 어떤 과업이다. 내 삶이 곧 자리다라고 동일화시키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가 자녀를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아까 들으면서 계속 들더라고요. 왜냐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돈을 이만큼 벌었고 난 이만큼을 투자하고 싶은데 왜냐면 자녀의 삶이 뭐 나의 삶과의 연장선이니까.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어찌됐든 공정하게 아니면 공정해야 되니까 출발선이 비슷해야 하니까 부모의 지원을 덜 받아야 되나? 저는 일단 그게 그러니까 다 같이 지원 덜 받자가 아니라 그 어떤 결과가 부모의 지원이 아니라 그거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되게 신기했는데 미국에서 코로나19 유행할 때 어떤 배에서 할머니랑 손녀가 이제 못 내리고 갇혔대요. 배 안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 소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왜 할머니를 내가 들고 있냐면서. 우리나라 정세에서는 생각 많이 안 되잖아요. 효도 이런 불효도 작업 없는데 사실 근데 그거를 효라고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생각하면 어떤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을 개인에게 떠맡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자식 양육, 자식 농사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옛날 세대에서나 그렇게 말했던 거지 이제는 통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하나 그리고 그렇게 말하시는 부모님들도 약간 자아실현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들은 사례 중에서는 이제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부모가 딸한테 맨날 전공책을 이렇게 안고 다니라고 뭘 하더래요. 그게 자기 로망이었던 거지. 근데 그게 자아실현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다시 한번 사회가 그들로 하여금 자아실현을 할 기회를 뺏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할머니들이 길 가다가 이제 교회 나오라고 해서 커피 나눠주고 물티슈 나눠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상하게 좀 뭐랄까 원래 그 포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할머니들이 하면 뭔가 좀 마음에 가는 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한 번도 자기로 자아실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서 옛날에 여성들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왔을 텐데 처음으로 전도라는 자신의 사명이 생겼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충분히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을 교회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근데 그게 좋은 교회 가면은 다행인데 신천지인데 가봐요. 그렇게 뭔가 이제 자아실현 하고 싶고 외롭고 하는 사람들 모아다가 이상 소리 해대가지고 막 가정 파탄 내고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어떤 영국에는 외로움 부서가 있대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통일부, 교육부처럼 외로움 부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에게 맡겨놓을 어떤 정서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가 나서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외로운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 조금 더 질의해줄 분 있으세요? 너무 열정적이고 좋습니다. 저 해도 돼요? 네. 아니 있잖아요. 저는 하나 궁금했는 게 특성화고의 그런 존재 자체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현장 실습을 하는데 그게 뭔가 지금 약간 그런 좀 인력 양성소 느낌으로 뭔가 그렇게 변질되는 그런 맥락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특성화고가 어떤 기능들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기능이 뭔가 그런 자본주의를 계속해서 뭔가 주입하고 그 자본주의
사회에 맞는 그 뭔가를 뭔가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양성소라면 거기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좀 치닫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특성화고의 목적 자체가 이제 산업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게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를 뭔가 스스로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당장에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특성화고 자체가 뭔가 그런 자본주의의 산물 같다라는 거 여겨지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 그럼 특성화고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고, 그리고 특성화고가 사회에서 좀 만약에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어떤 기능들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질문이 학교가 어때야 하는가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여쭤 했던 그것도 사실은 보통 학교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말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나라 뭐 자원도 없는 나라인데 니들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 특성화고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학교 자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학교는 어때야 되는가? 여기가 정교조잖아요. 참교육의 정신을 봐야죠. 그러니까 진짜 교육의 목적,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 인문계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을 보내기 위한 어떤 준비 기관이 아니라 고등학교는, 중학교는 그 나름대로 그 학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바꿔야 될 게 많겠죠. 예를 들면은 아무리 교육제도를 개혁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가지는 직업이 달라지고 연봉이 달라지고 하는데 그 목매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러한 격차, 임금 격차라고 하는 것들을 줄여나가야 될 것이며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어쨌든 교육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가 그 방향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이 모든 교육의 기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정말로 뭔가 제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울 권리? 이런 게 진짜 진정한 교육권의 실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삶에 필요한 그런 지식과 지혜들을 배울 권리가 교육권의 실현이라는 게 될 텐데, 그렇다면 특성화고가 존재할 그런 독일에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독일에 네. 독일은 약간 그런 식도 있어요. 약간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내가 실업계 아니면 그냥 뭐 인문계 그냥 정하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약간 저 자세한 사례를 찾아봐야 됩니다만은 일단 벽돌공이 대학 교수보다 월급이 많아요.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직업의 귀천이 일단 없을 것이며, 거기는 특성화고에서 말하자면은 말 그대로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특성화고는 특성화된 것을 잘 가르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동의해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이 말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해서 뭔가 그렇게 특성화된 것을 잘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그럼 더 이상의 그런 현장 실습이 뭔가 유의미한가? 라는 고민을 또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정교조에서는 폐지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맞죠. 제가 그런 입장을 조금 동의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장 실습이라는 게 원래 취지 자체는 옛날에 뭐 메나 뭐 독일에 뭐 그 잘 나가는 그런 그 따가지고 막 명장을 키우겠다, 마이스터를 키우겠다 해가지고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한국 사회에 맞게 변형이 된 거죠. 네, 그러면은 현장 실습의 기능을 하려면 네. 기업이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육만 건드려서 안 되는 거죠. 현장 실습만 들여봐서는 안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성화라는 게 되게 필요한데, 이거 한국 사회,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성화라는 게 과연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게 필요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더 질문을 그러면 하선 씨는 그러니까 이제 특성화고에서 그냥 대학교를 진학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그냥 취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케바케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가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고졸 신화를 얘기할 게 아니라 고졸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학 가는 사람들은 다 그냥 대학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또 문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특성화고에서 대학을 가는 사람들은 가라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그 사회와 어떤 무언의 압력들이 있으니까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덧붙일 태연이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냐고, 일자리를 얻는 게 낫다고 생각하냐는 그런 질문에, 만약에 둘 다 뭔가 어떻게 하든 학생은 말 이야기처럼 둘 다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은 없는데,
뭔가 타의적인 그런 사회의 압박과 그런 시선과 그런 것들에 뭔가 밀려서 대학을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특성화 홍보 전략이 그거예요. 뭐예요? 난 남들과 달라. 아 여러분 나는 이제 대학 가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등록금 낭비하지 않고 내 꿈을 찾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근데 저도 대학교를 갔죠. 그래서 다음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너무 이렇게 반가운 게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한 번도 좀 이야기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공론장이든 아니면 신문의 칼럼란이든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하시는 거 있으신 분 계세요? 아 그럼 더 없으신 것 같으면은 이제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 진짜 저희가 10월달 7, 8, 9, 10 네, 이렇게 4달간 이제 연속 강좌를 진행을 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매회차 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각자의 이번 또 작년에 통해서 가졌던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좀 뭔가 좀 각자의 언어로 노동인권을 말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기회 있으면은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좀. 아 맞아요. 저희